안 나와도 되고 요거 이렇게 여기 그 확대해 가지고 슬라이드가 잘 나오게 어차피 목소리만 나가도 되니까. 이제 그 오늘 강서 시민공부방에서 이제 11월 분 동영상 2회차 동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어제 신도림 공부방에서 이제 11월 분 다음 달 동영상 첫 번째 전체로 치면은 이제 9회차 동영상이죠. 촬영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신도림 시민공부방에서 촬영한 것은 역시 제목이 안전불감증의 근원 해가지고 어제는 이제 경쟁과 규제라는 관점에서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안전의 문제와 관련 안전의 문제는 그냥 그 안전 그 자체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이 희생되는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 다른 말로 또 바꿔서 표현하면 이제 경쟁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경쟁이 강화되고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 안전이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가 하면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이제 필요한 규제죠. 안전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정말로 필요한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안전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안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경쟁과 규제라는 이 큰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개념 속에서 이제 결합을 이렇게 서로 시켜보고 각각의 이제 그러니까 경쟁이 높고 경쟁이 낮고 그다음에 규제가 강하고 규제가 약하고 네 개의 결합이 이렇게 생겨나죠. 네 가지 경우수가 생겨나죠. 각각의 경우수에 적용되는 규제의 이제 강도라든지 경쟁의 강도 거기에 해당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 있는가 그 영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그 영역에 해당되는 그 영역에 해당되는 시장 내지는 산업의 구조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제 신도림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은 2002년에 연구소에서 이미 발표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년 전, 13년 전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강서 시민공부방에서 11월 동영상 두 번째 이제 10회차 동영상인데 전체적으로 8월달 4회, 9월달 4회에서 이제 9회차, 10회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도 2003년 2월에 만든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를 만들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3년이면 어떤 해입니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해죠.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 거의 출범함과 동시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2003년 2월 달에.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이제 그 계기로 해서 이 주제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 주제로. 2003년 2월에 한국사회 합성의 오류와 개혁해서 부제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예도하면서라고는 부제를 달고서 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첫 번째 책, 2003년에 출간한 첫 번째 책 제13장에 합성의 오류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고 이렇게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찾아서 이 13장 내용을 13장과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신도림 공부방에서 말씀드렸던 경쟁과 규제 이 역시 그 경쟁과 규제라는 것도 이 책의 제5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찾아보시면 많은 그 공부가 되실 겁니다. 11월 동영상을 연달아서 두 편을 지금 이렇게 안전불감증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 다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집권하면서 올 4월 달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죠. 말할 수 없는 정말로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충격이었죠.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도 충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린 그런 참사였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안 팔린 이유가 무슨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이렇게 뭐 샤오미다 뭐다 해가지고 해서 밀려가지고 안 팔린 이유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알게 모르게 한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의 최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또는 사람이 뻔뻔스럽게도 부끄럼 없이 밖으로 이렇게 낯짝들이 밀고 이렇게 나돌아다닌다라는 게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외국에 못 나갑니다. 근데 뻔뻔하게 가서 그냥 이렇게 씩씩하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하루빨리 물갈이 해야 되죠. 그거 하자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을 물갈이 할 수 없죠. 이렇게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이제 뭐 군 총기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며칠 전에 판교 그 테크노밸리가 뭔가 한다라고 하면서 공연장 사고가 났죠. 그 환풍구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을 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몇십 명 죽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것 같아요. 무감각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돈 좀 이렇게 합의했다라고 돈 좀 많이 받았겠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려. 사람 목숨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이제 표시입니다. 이런 게. 우리 젊은 사람들 이제 앞으로 살기 힘들어진다는 게, 살기 어려워진다는 게 사회가 붕괴되면은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길이 없어져 버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이순신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접하시거든 반드시 이순신 프로젝트하고 시민 공방에 와서 참여를 하셔서 직접 이제 자기들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막 50년, 60년, 7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살아야 될 그런 시간과 자기들이 살아야 될 사회와 나라를 직접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하시라고 지금 이런 장을 만들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하고 관련해서 2003년 2월 달에 이제 저 연구소가 합성의 오류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냈는데, 이제 합성의 오류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제 의미냐면, 개개인들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개개인들은. 또는 어떤 이익 집단들도 자기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합리적이죠. 행동이 합리적이에요.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00명의 사람들이 산다라고 칩시다. 100명이 전부 다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죠. 되도록이면은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든지, 하나라도 더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최선을 다한다 이거예요. 경제의 기본 원리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묘하게도 한 사람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이 100명이 이렇게 모여서 사회 전체를 이루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당 10이라는 이득을 얻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00명이면은 전부 합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이 되겠죠. 1000이라는 이제 100명이 그 나라 전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100명을 합치면은 1000이라는 이득이 생겨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100명을 다 합쳐 놓으면은 1000이라는 이득이 생기는 게 아니라 500밖에 안 돼요. 전체로 보면은 500밖에 안 돼요. 개개인들은 다 따로 각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전체로 보면은 이게 합리적이지 못해요. 전체로 보면은 이게 합성의 오류의 이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의 오류라는 것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개념, 합성의 오류라는 개념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다는 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충돌한다는 걸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이렇게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네, 그렇죠. 이제 뭐 서울시가 화장터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2003년에도 이때 이 무렵에도 그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이제 벽제 화장터가 다 차버려 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화장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초동에다가 화장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는 서초동 강남 일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전부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서초동이나 강남 주민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을 한 거죠.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서울시 전체로 보면 화장터를 어딘가는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반대를 해요. 화장터를 못 만들죠. 서울시 전체로는 화장터가 없어요. 그러면 그 화장터를 이제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로 만들어 온다. 그러면 경기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른 그 경기도 뭐 이렇게 뭐 저기 어디랄까요? 괜히 또 그 지역을 검명했다가 또 하여튼 경기도의 모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자라고 이렇게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결사 반대하죠. 왜 반대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반대하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그 노사분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죠. 노조가 예를 들어서 이제 파업을 한다 이거예요. 파업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금 인상을 요구를 하면서 파업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임금 인상 요구가 많았어요, 파업이. 90년대, 뭐 지금 최근에도 있지만 굉장히 심했어요.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건 그 노조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니까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경영진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임금을 억제하려고 하죠. 왜? 그 회사의 이익이 그렇게 되면 임금을 좀 적게 주면 회사의 이익이 더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근데 노조하고 경영진이 이렇게 서로 싸운다 이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근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싸우면 자기들 테두리 안에서 싸우면 되는데 이 노조나 경영진이나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기 회사 내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노사 분규가 일어나면 문제가 어디로 나와버립니까? 회사 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로 나와버리죠. 사회 투쟁으로 와버리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피해를 봐요. 그 노사 분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철 노조가 있다. 지하철 노조가 이제 임금 인상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측이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서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출근을 못 해요. 출근을 못 해버려. 피해를 봐요. 퇴근을 또 못 해요. 피해를 봐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 전체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각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지만 전체로 보면은 그런 행동들이 사회 개인의 어떤 이익의 어떤 그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합리적인 행동이 사회 전체로는 누군가에게 그 피해를 줘가지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그 손실을 떠넘기는 그런 행위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꼭 뭐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것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이 합성의 오류가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크게 5가지 특징들을 보입니다. 합성의 오류가. 첫째는 개인적 우선순위하고 사회적 우선순위 간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사 분규가 일어났다 하면은 노조 측이나 경영진 측이나 자기 개인의 이익을 우선한다 이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받는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정규직과 노조가 이렇게 사측이 충돌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충돌한 그걸로서 이렇게 아니면 토로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절충을 하는 결과가 뭐냐면은 비정규직으로 떠넘겨 버린다 이거죠.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노조가 100, 경영제가 100이지만은 비정규직은 마이너스 100이 돼버린다 이거죠. 합치면은 이게 사실은 비정규직까지 합쳐서 각자가 100, 100, 100해서 300이 돼야 되는데 두 사람만 100을 얻고 비정규직은 마이너스 100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100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우선순위하고 사회 전체의 우선순위에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합성의 오류의 첫 번째 특징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거예요. 전체의 내 행위가 그런 행위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이거죠.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 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죄송합니다. 부작용이나 타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첫 번째로 이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합성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 피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 지하철 화재 참사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테크노밸리 참사라든지, 그러니까 군의 총기 사고라든지, 각자가 뭐 이른바 그 박근혜 씨가 그건 나는 몰라,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또 뭐 새누리당이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저는 저기 청해진인가 뭐 그 선박회사 문제야. 그다음에 해경은 그거 우리 책임 아니야. 뭐 이런다 이거예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익을 위한 것들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그 배를 타가지고 결과적으로 많은 애들이 빠져 죽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다 자기 자신한테 돌아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노사 간의 대립이 일어나면은 이게 대립이 이제 극심화돼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또 그 피해가 자기 자신들한테도 돌아온다 이거예요.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게 되면은 노조도 제대로 뭐 이렇게 일을 못하고 뭐 이렇게 월급도 받지 못하고 회사도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손실을 또 사회에 떠넘긴다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합성의 오류의 두 번째 특징은 당사자 피해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사회적 비용으로. 네 번째 특징은
시스템 붕괴하고 시스템이 작동 불능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탁 일어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첫째는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책임을 질 사람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사후 처리를 하고 다시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전부 이렇게 자기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하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이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기에 급급해하고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하고 눈치 보고 그러면서도 다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있고 또 세월호 참사를 해서 나라 경제 전체가 다 어떻습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도 지금 타격이 크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세월호 참사라든지 군사 총기 사고라든지 판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불신을 해버리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해서 불신이 확산되죠. 믿지를 않죠. 경제 시스템이든 사회 시스템이든 국가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붕괴가 되죠. 작동을 안 하죠. 지금 어떻습니까? 현 정권이 무너져 버렸죠. 정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맞짱 뜨자라고 나오고 있죠. 김무성 씨는 뭐 이렇게 우리 개헌합시다. 그러니까는 청와대에서 발끈해도 허수아비가 발끈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오늘 또 뭐라고 말했다고 그랬죠? 뭐 오스트리아식으로 이원 집정부제로 하자. 그러니까 너는 꼭두각시야. 너는 이미 허수아비야.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말을 해버린다 이거. 이미 시스템이 붕괴됐다 이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그다음에 이런 그 대형 그 합성 오류로 인해서 대형 참사나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걸 회복하는데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시간이 소요되죠. 그렇죠. 지금 뭐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이거 뭐 거의 회복 불능 상태라고 봐도 사람들 그 모든 국민들이 받은 그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정말 이렇게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죠.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익 집단, 이익 같은 이제 유민보학당이 이제 4대강 사업한다. 자기들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합리적으로 행동한 거죠.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거예요.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어떤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확 이제 깔아버렸다 이거예요. 뒤엎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걸 다시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복원을 시키려면은 돈은 또 그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또 들어가야 돼. 원상복구가 사실은 거의 힘들다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장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합성의 오류라는 것이 일으키는 그 야기하는 이렇게 5가지 특징들이 상당히 파괴적이고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개인적 우선순위하고 사회적 우선순위 간에 이제 괴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사회적 우선순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 우선순위를 앞세운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걸 고쳐야 되느냐? 뭐 당연히 이제 사회적 우선순위를 먼저 이렇게 앞세워서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안에서 개인의 우선 이익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순서를 바꾼다라는 거죠.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우선순위를 먼저 앞세울 것인가라는 건데요. 개인의 이제 이익 추구 행위나 행위의 도덕적 여부에 따라서 대응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저축은 미덕이죠. 개인이 저축하는 건 자기 그 미래를 장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또는 긴급한 사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죠. 각자 저축을 하는 건 미덕이에요. 합리적인 행위예요. 그런데 만약에 모두가 다 저축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가 없어져 버리죠. 경제 전체적으로 소비가 없어서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소비가 없어져 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저축이 불가능하죠. 벌이가 없으니까. 그렇죠. 이 저축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행위예요.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저축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강요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 도덕적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 내지는 경제 전체를 이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에
얘는 어떻게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려고 하면은 금리를 낮춘다든지 하는 방안을 동원한다 이겁니다. 정책적으로 대응을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노후나 장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겠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금리가 내려가면은 개인의 이익의 어떤 그 동기부여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내가 저축을 해서 그 뭔가를 좀 대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런 결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축이 줄어들고 소비가 늘어나서 합성의 오류가 줄어들거나 해소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덕적인 그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거 도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걸 나무랄 수가 없어요. 나무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우리 애가. 부모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자기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다가 건강을 해쳐요. 너무 몸이 허약하고 막 한데 건강을 해쳐요. 자기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한다는데 얼마나 그 똑똑하고 기특해요. 도덕적으로도 부모가 효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공부하는 걸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공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때릴 수는 없어요. 벌을 가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부모가 이렇게 애를 데리고 같이 운동을 간다든지 그런 행동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거죠. 건강을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거, 사회적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두는 그런 그 두 번째 행위에는 가치 중립적 행위가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 행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가치 중립적인 행위, 대표적인 게. 그러면서도 이게 개인의 이익을 우선 다 너나 나나 없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라 전체가 이상해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투자, 투기가 됐든 부동산 투자가 됐든 부동산 투자라고 합시다. 부동산 투자를 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투자는 왜 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각자는 합리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도덕적입니까? 비도덕적입니까? 중립적이죠? 도덕성을 따질 수 없는 행위죠. 그냥 경제적인 행위예요. 그렇죠? 비도덕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부동산 투자한다 그래서 정말로 도덕성이 뛰어나신 공자 같으신 분이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이렇게 내가 아파트 좀 한 채 사고 또 마누라 이름으로 또 한 채 더 산 두 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아주 이렇게 양심불량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런 경우는 가치 중립적이죠.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행위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막 달라들다 보니까 나라 전체로는 그 결과 돈이 거기 다 쏠려가지고 다른 분야가 다 죽어버렸죠. 다른 분야가 죽어버리고 그것이 경제 전체를, 시장 전체를 다 뒤틀어 버려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고, 왜냐면 일자리를 만들 곳으로 돈이 안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월급은 안 올라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생산 활동은 이렇게 등한시하고, 부동산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결혼을 못하고, 또 애를 키우기가 힘들고 집값이 비싸서 나중에 나와서 시집장가를 어떻게 보낼 거예요? 막막해서 그냥 애를 안 낳아버리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나라 전체가. 그걸로 인해서 대가 끊기려고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가치 중립적인 행위지만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가치 중립적인,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가치 중립적인 행위로 그게 도덕성을 따질 수 없지만 개인적 우선순위를 앞세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나라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합성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공익 기준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공익을 우선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집값이 비싸서 못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공연구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어서 공급을 해서 그러한 가치 중립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거죠. 그렇죠. 공익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우선순위를 강화시켜줌으로 인해서 그걸 억제하는 거죠. 견제를 하는 거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비도덕적인 행위 같은 경우 아주 파렴치한 행위들 지금 널려 있죠. 온갖 것이 뭐 세월호 타고 그렇고 군 총기 사건도 그렇고 판교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대구 지하철 화재도 그렇고 전부 다가 이렇게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지금 뭐 한국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온갖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말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는 뭡니까?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가 이렇게 그러니까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은 상당 부분이 범죄 행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비도덕적인 행위는 뭐가 있죠? 힘센 사람들, 대표적 한국에서 힘센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거 재벌 로나가 내가 내 돈 벌려고 내가 선물 거래에 투기를 한다 이거예요. 내가 주식 뭐 투자 막 한다 이거예요. 날려먹어요 회사 돈으로. 돈 벌면 이제 지 돈으로 가져가고 잃어버리면 회사 공금으로 처리해버리고 그런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 이거. 그 오나 입장에서 보면은 개인 이익을 이렇게 최대화하려고 한 거니까 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행위는 굉장히 그 비도덕적인 행위죠. 그렇죠. 그런 비도덕적인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를 망가뜨려 버리죠. 망가뜨려 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가해야 되죠. 두드러 패든지 채찍을 가하든지 감옥에 집어넣든지 벌금을 때리든지 벌을 가해야 되죠.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힘센 사람들은 절대 벌을 안 받죠. 절대 벌을 안 받죠. 뭐 국정원의 최고 최고 국정원장이라는 자가 부정선거를 개입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판사가 당장에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그 권력 기구의 최고의 장이 그런 부정선거 행위를 했으면 그 선거 자체가 무효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연루된 사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렇게 사회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기득권화되어 있어가지고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힘센 사람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야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체념을 하든지 뭐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만연됐다 이거죠. 한국 사회 전체가 그런 걸로. 그래서 그걸 더 이상 이제 그게 뭐 온갖 곳에 이제 똥으로 그냥 넘쳐나가지고 치여가지고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뚫고 나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콘크리트 철벽을 쳐가지고 그런 엉터리 짓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대응을 이렇게 이런 게 개인 우선순위하고 사회적 우선순위 괴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행위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당사자 피해가 있습니다. 당사자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하느냐면 이제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다 지게 해야 된다. 모든 책임을 다 지게 해야 된다. 원인자 부담 원칙을 해야 됩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원인자가 부담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노사 분규 문제를 자꾸 사회 비용으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도 뭐 뒤에 나오지만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그 비용 사회적인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안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사 분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전철이 섰다. 뭐 공장이 이렇게 파업해가지고 그래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노조뿐만 아니라 그 경영자, 회사도 똑같이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똑같이 사회 전체에 대해서 노사분규는 자기 그 회사의 노조하고 경영자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한 건데 그로 인해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싸운 결과로 다른 제3자가 피해를 본다 이거예요. 그럼 그 피해를 본 만큼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노사 이렇게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합리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합의를 보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노조와 회사 측의 공동 부담의 어떤 벌칙을 가야 된다. 벌금을 공동으로 이렇게 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된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사회적 비용이 전가 특징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광범위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 명확하게 이렇게 범위를 딱 규정짓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디까지가 이것은 그 합리적 그 합성의 오류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밝히면은 책임자한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 붕괴 및 작동 불능의 특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스템 붕괴니까 시스템 붕괴하면 나라가 이제 무너진다라는 거죠. 경제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당연히 시스템을 살리는 정상화시키는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 붕괴나 작동 불능이 발생하는 경우는 합성 오류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반칙이 많은 경우입니다. 대부분 반칙이 많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 반칙이라는 건 뭡니까? 경쟁을 제한하는 거죠. 독점이라든지 과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불법이나 편법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치적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기득권을 이용해서 어떤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그 전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에서는 경쟁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경쟁을 도입을 하고 경쟁 원칙으로 확립을 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잘못된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과 중시 내지는 결과 중시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대형 참사가 일어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규정만을 따진다라는 겁니다. 규정만을 따진다라는. 그러면은 정부나 정치권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규정 때문에 존재합니까? 국민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번 돈으로 세금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고가 났을 때 아무런 그 사고조차도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대처조차도 못하고 사고가 났을 때 대응도 못하고 난 후에 사후 처리도 못하고 하는 그런 아무런 쓸모도 없는 의미도 없는 그런 규정을 위해서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뭐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렇게 뽑아가지고 월급 주고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든 정부든 규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정권의 평가는 뭘로 평가를 받습니까? 그 정권의 업적으로 평가를 받죠. 결과로 평가를 받죠. 성과로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규정이나 형식이 아니라 절차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그 골든타임 시간대에 애들을 구해냈느냐 못했느냐 그 결과로 평가를 받는 거지. 야, 지금 그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규정이 어떻고 저것은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저건 내 책임이 아니야. 저건 누구 책임이야. 뭐 서로 책임 미루게 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합성 오류의 그 충격이 왔죠. 생태 같은 애들이 싹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결과를 난데 그리고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결과를. 왜냐하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알려면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결과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결과를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뭡니까? 결과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죠.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죠,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시스템 작동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기업 경영자가 되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붕괴되는 그 말도 안 되는 합성 오류로 인해서 시스템이 붕괴되거나 작동 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상복구에 이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건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할 거냐? 그래서 합리적 원칙을 이제 확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것이 그냥 맹목적이고 막무가내식의 원칙이 아니라 각 나라 전체로 보면은 정말로 광범위하죠. 다양한 분야가 있죠. 온갖 다양한 교육 분야가 있고 이렇게 복지 분야가 있고 이렇게 문화 분야가 있고 무슨 이렇게 치안 분야가 있고 경제 분야가 있고 여러 분야가 있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명확하게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그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원칙을 세워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원상복구를 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걸 안 하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또 판교 테크노밸리 사고가 발생했다. 도대체 이 사고가 왜 발생했나?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로 안전사고 제로인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딱 세운다. 목표를 세운다, 명확하게. 그런 비전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표는 적어도 이렇게 앞으로 10년 안에 달성한다라고 이렇게 세운다. 10년 안에 그런 안전사고 없는 대형 안전사고 없는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10년째는 이렇게 달성하는데, 그러면 7년째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걸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년째는 어떤 걸 또 분야에서 어떤 걸 해야 되고, 3년째는 어떤 분야에서 어떤 걸 해야 되고, 1년째는 어떤 게 해야 되고, 지금은 어떤 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안전사고 없는 나라를 만든다라는 비전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몇 가지 이렇게 원칙들을 이렇게 딱 세우고, 그 원칙들에 따라서 그 비전과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안전사고가 없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죠. 전혀 그런 거 없으니까 계속 지금 되풀이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신도림 공방에서 했던 안전불감증 경쟁과 규제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합성의 오류 이야기도 이미 예전에 몇 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같은 참사가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대돼서 크게 발생하니까 되풀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또 하게 될 겁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또 되풀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양적 사고의 지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조금 그런 게 덜한데, 예전에는 이런 대형 참사나 사고가 나면 항상 나오는 말이 뭐였냐면, 공무원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나오는 게 뭐였냐면,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해서 항상 나와요. 그 다음에 열악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소방 장비나 이런 것들은 그런 문제들이 있죠. 열악합니다. 아니면은 월급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이런 문제들 또 뭐죠? 4대강 사업 같은 거 봐보세요. 원천 봉쇄가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저 엉터리 사업이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다
뭘로 떠들어서 합리화를 시키죠? 4대 강사 같은 경우는 와, 4대 강사 하면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가 뭐 20조 원이니까 뭐 40조 원이 생겨나고 일자리가 20만 개가 생겨나고 다 뭡니까 이게? 양적 포장하는 거죠. 그렇죠? 양적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장해서 하는 것 치고 이런 합성형 오류로 인해서 합성형 오류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게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4대 강상 같은 것들은 정말로 환경에 치명타를 가하는 그런 파괴적인 행위인데 그런 것들을 원상복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근원적으로 이런 환경 파괴 행위들이 안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려면 이런 엉터리 같은 양적 사고를 없애야 된다. 무슨 뭐 회의를 하는데 저기 인천 아시안 게임 하는데 저거 하면은 무슨 경제적 또 효과가 얼마고 일자리가 몇 개고 근데 결과는 뭡니까? 피투성이가 돼 있잖아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 가리왕산인가 뭔가 싹 밀어버린 몇백 년 된 그런 거목들을 이렇게 원시림을 밀어버리고 뭐 한다 이거 양적으로. 그리고 지금 또 한쪽에서는 저거 적자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소리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또. 그 양적 사고를 근원적으로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된다는.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합성어 오류와 관련된 5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합성어 오류가 야기하는 그 5가지 특징과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합성어 오류를 줄이거나 해소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합성형 오류가 발생하는 가장 그 근원은 역시 정책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성의 오류가 만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정책을 제대로 잘 만들면 합성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정책을 기본적으로 이제 첫째는 정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건 누가 하죠? 정부하고 국회가 하죠. 원래는 국회가 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하죠. 정책을 입법하는 거예요. 기획하고 하는 거는. 만들고 그 다음에 집행은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하죠. 정부가. 그 다음에 법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한 다음에는 결과를 중요시하게 해야 되는 결과가 낫느냐 안 느냐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업을 기획을 해서 사업을 이제 벌이죠. 행하죠. 집행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는 건 뭘로 합니까? 이익이 맞느냐 안 맞느냐로 평가를 하죠. 이익이 많이 났으면은 어떤 원인에서 이익이 많이 났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이익이 안 났으면은 무엇 때문에 이익이 안 났는가를 다시 이렇게 되살펴봐서 그걸 이렇게 개선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되짚어 보고 검토하고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죠. 이게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죠? 기획은 계획을 세우는 건데 플랜하는 거죠. 플랜. 행하는 건 do 하죠. doing 하는 거죠. 집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평가하고 이렇게 검토하는 건 see 보는 거죠. 확인해 보는 거죠. 다시 되풀이해서 플랜 do see의 사이클을 경영 사이클을 이렇게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이제 그 사이클 이렇게 이루는 게 기본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런 사이클, 어떤 조직이든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그런 세 가지의 어떤 그 요소들이 상호 이렇게 조화하고 견제를 하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죠. 정책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떠냐? 첫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만드는 것은 이제 뭐 정부라든지 국회가 하고 기본적으로 국회가 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건 정부가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건 누가 합니까? 국민들이 하죠. 그걸 대행하는 감사원이죠. 감사원이 하는데 감사를 하는 정책 감사를 해요. 감사는 감사원도 하지만 누가 합니까 또? 국회가 하기도 하죠. 지금 국정감사 하고 있잖아요.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상권 분립에 따라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책을 감사하는 데는 형식 감사가 있고 내용 감사가 있어요. 형식 감사는 이제 그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느냐, 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무엇이든지 기본적으로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죠. 그래서 규정과 절차를 이렇게 제대로 지켰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예산 회계하고 직무 감사를 합니다. 예산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돈을 씀씀이를 회계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했느냐, 그 다음에 절차는 직무 감사를 통해서 절차대로 했느냐라는 확인하는 거죠. 이거 형식 감사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식 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런 규정과 절차가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 마음대로 빼먹어 버릴 수 있죠. 지 마음대로 써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 감사는 부정부패 방지가 목적이죠. 근데 이런 형식 감사는 어떻게 악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책임 회피 수단으로 되고 있죠. 나는 규정에 따랐다 이거예요. 우리 그 치약을 썼더니 치약 그 부작용을 이야기했더니 규정에 불소 성분만 이렇게 따지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이런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을 예방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걸 집행하고 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그런 건 자기들 역할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규정을 제대로 따랐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딱 생각을 해보면 저게 문제될 것 같으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자기가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또 별도의 그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내요.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쓸데없는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내요.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엉터리 규정과 이렇게 절차가 막 남발된다 이거예요. 필요 없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이렇게 형식 감사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공무원들이나 정치권들이 자기들 책임 안 지려고 면피하기 위한 엉터리 규정과 절차를 갖다가 막 꾸작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핑퐁 게임이 일어납니다. 탁구 게임이 일어나요. 첫째, 이건 규정에 따라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보세요. 저쪽에 가면 저쪽에서는 이거 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저리 다시 가세요. 이리 오. 저 사람들이 당신네 소관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놈이 그런 소리를 해요. 불러오세요. 또 그리 가요. 거기 가면은 이 사람이 나를 데리고 장난을 치나 우리 소관이 아니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지쳐서 포기를 해요. 그래, 니들끼리 알아서 해먹어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시간 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끌게 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를 그냥 덮어버린다. 덮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전에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하면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직접 그 사업 주체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뒷돈거래는 이제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직접 걸리니까 그걸 이제 중간에 다리를 놨어요. 그래서 직접 안 해요. 자기들은 이제 예산만 짜서 편성하고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냐면 밑에 이제 관련 그 그 기관에 합니다. 이제 산하 단체 무슨 협회라든지 무슨 뭐 이런 단체에 이렇게 주죠. 그럼 이 단체가 이제 또 이 사람들도 직접 안 해요. 지자체한테 줘요. 지자체가 또 하냐면 지자체도 안 해요. 지자체 산하 단체한테 또 줘요. 지자체 산하 단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몇 다리를 거칩니까? 그러니까 대개 4다리에서 5다리를 거쳐서 갑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뒤틀리고 뭐 온갖 이렇게 방식으로 빠지고 빼고 막 이렇게 꼼수 써서 이렇게 뭐 하겠죠. 알게 모르게 뒷돈이 이렇게 돌아 올라오겠죠. 뭐 상납 구조는 다 있어요. 누가 이렇게 대놓고 봉투 받고 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그 돈이 나가겠습니까? 아, 형님, 이번에 국비 이건 나왔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는 눈먼 돈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성과 감사, 내니 결과 감사를 말합니다. 실제로 그 정책을 이렇게 입법을 해서 정책을 만들었을 때는 그 정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무슨 목표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한다. 그러면은 안전사고를 근절하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 정책을 시행했을 때 안전사고가 줄었냐라는 그 결과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죠. 결과를. 근데 그 결과를 평가하는데 이게 그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각 부처별로 이제 성과 평가를 합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되게 어떻게 하면 이제 평가단을 구성을 합니다. 대학 교수들 한 20, 30명, 30, 40명 이렇게 급히 불러 모아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LH 공사 같으면은 한 반나절, 한 서너 시간 가서 한 20, 30명 중에서 한 서너 명이 가서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평가를 해요. LH 공사를. 그런 그 산하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기관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공기업이나 이런 데들을. 어떻습니까?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현실의 어떤 그 경제나 산업이나 기업의 어떤 그런 시장 상황이나 경쟁 관계나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행정 절차나 규제나 법적 구조나 책임 관계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형식적으로 해서 들러리 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성과나 결과 감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이게 공기업 평가를 했는데 교수진 이렇게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우수 공기업, 불량 공기업 이렇게 가끔 뉴스 나오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정부 부처하고 정치권은 평가 안 하냐? 정치권은 선거로 한다 이거예요. 선거로 평가를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회전문이니까 망고 땡이다 이거. 이 사람들은 별짓을 해도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빨리 이순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대안 만들어가지고 그 해전문을 깨야 된다 이거예요. 정부는 각 부처별로 평가는 어떻게 하냐? 그냥 그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하는데, 어떻게 습니까? 가전의 개편이죠. 대충 문제가 생기면 성과급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성과급 조금 줄이는. 그러니까 이 내용 감사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떠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각 정책 부서별로 또는 분야별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성과 평가를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투명하게 결과를 이렇게 평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평가를 못하면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린다 이거. 정책 효과가 없었는데도 그냥 해버리고 4대강 사업 평가를 했는데 이게 저게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는데 이게 로봇 물고기가 이렇게 나와서 성과가 뭐 있습니다. 뭐 어떡하면 뭐 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 해가지고 뭐 갖다 막 이렇게 쏟아 부어놨는데 저게 뭐 어떻습니다라고 평가를 제대로 못하니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기업, 국민의 이제 비용으로 이렇게 전가되는 거죠. 세금 부담으로 이제 전가되는 거죠. 미래 젊은 자식 세대들이 이제 빚으로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다 이겁니다. 형식 감사하고 내용 감사 이 두 가지 이렇게 목적들이 있는데 이런 목적들과는 관계가 없이 이렇게 현실은 전부 다 자기들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들 기득권 밖으로 챙기는데 급급하고 그 엉터리 그 내용이나 결과는 전부 사회적 비용으로 국민들한테 또는 미래 자식 세대들한테 빚으로 떠넘겨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나 공기업들이 빚이 폭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일반 국민들도 자기 힘으로 살기 힘드니까 계속 국민들도 빚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빚으로 지금 연명을 한다 이거예요. 기업들도 정상적으로 자기 이익을 내서 하기 힘드니까는 빚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기업들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책 실패가 발생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면 공무원들이나 정치권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방어를 해버린다. 합성에 오류해가지고 그냥 자기 방어적인 규정과 절차를 더욱더 강화를 해버려요. 책임을 안 지는 규정과 절차를 강화를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합성의 오류가 확대 재생산
재생산되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문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앞에서 양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적 사고를 이제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30초간 이제 전국 각 공부방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보시는 공부방에서 30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실 분을 한 사람 빨리 이렇게 선출하십시오. 가능하면 여성분을 이렇게 뽑아서 하십시오. 지금부터는 이걸 직접 각 공부방마다 이걸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나오셔서. 이 이야기는 2003년 2월달 보고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죠. 오늘 이제 강서 시민공부방에서 안전불감증 합성의 오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